그 중에서 한 100, 한 20, 30분 중에서 한두 개씩 낙찰을 받고 4개월 동안에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분들이 한 2, 30분 정도쯤 되고, 그러니까 4개월 안에 하나 낙찰을 받고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하시면 되고, 그 중에 나머지 한 4, 50분 정도는 낙찰을 받으면서 팔으면서 연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낙찰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한 2, 30여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100 몇십만 원 중에 1년 동안 한 것 중에서 낙찰을 잘 못 받아가지고 그 잔금 내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아직까지 팔지를 못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실패를 했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그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 보면은 토지 건물 지분으로 4분의 1 지분으로 나왔거든요. 강제 경매로 500만 원 때문에 낙찰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500만 원이고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500만 원 갚아서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막상 낙찰을 받고 현장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협상을 하려고 가봤더니 식구 전부 다가 약간 좀 이렇게 정신박약의 식구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 왜 그 집으로 왔냐 했더니 다른 집에서 아주 어려운 집에서 살고 있다. 그 땅이 수용되는 바람에 그쪽 택지로 옮겨줘서 지금 새로 지어져서 옮겨왔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도저히 그 정신박약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할 수도 없고 협상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0만 원 정도를 제가 잔금 내는 걸 포기하신 분이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영에 이제 낙찰을 받은 것이 있는데, 막상 제가 그 문을 잠고 나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그 현장 답사 가면서 한번 가봤더니,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쓰레기가 산터름처럼 쌓여. 온 집안에 다. 그래갖고 그 쓰레기만 치워내는데 한 3차례 있잖아요. 그만 치워냈는데도. 그리고 집 자체를 엄청나게 그 내부 자체가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수리해서 팔자니 문제가 있고, 그냥 팔자니 조금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되냐. 두 건에 대한 것은 지금 조금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이 낙찰을 받은 것은 대부분 다 마진이 적으느냐 많느냐의 차이는 있었고, 시간이 빠르느냐 조금 더 걸렸느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많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만족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저는 100개를 추천을 해서 98개를 성공하고 2개를 실패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보면, 야, 2%를 실패하고 98%를 성공했으니까 나는 성공한 게 아니냐. 이거는 내 얘기고, 못 팔린 1개를 낙찰받은 사람은 그게 100%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2021년도는 맞이해서는 대수강 중에서는 한 번도 그런 실수가 없게끔 더 철두철미하게 노력을 해서 실수가 안 생기는 그런 물건을 이제 고르려고 더 준비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현장 답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현장 답사를 예전에도 다녔는데, 뭐 요새만 다닌 게 아닌데, 예전에 다닐 때는 사진을 잘 찍을지도 몰랐고 찍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찍고 동영상을 안 찍었어요.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동영상 찍은 걸 편집할 줄도 알고 자막도 넣을 줄 알고, 또 오랫동안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동영상 찍는 것도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3월달 정도서부터는 제가 이 동영상 찍는 거를 완전히 연습하고 편집하고 완전히 한다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찍은 걸 가지고 동영상을 틀어가면서 권리 분석을 해드릴 그런 거를 한번 좀 강의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강생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 번 해서 자기 돈으로 한 개만 해놓고 좋은 물건이 계속 나오는데 팬들까지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웬만하면 공투를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는 제가 정식으로 공투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법인이 지금 이게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다시 만들고 있는 법인이 일반 법인은 그대로 있던 걸 그대로 가고 NPL 법인을 자본금 5억짜리로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아마 한 달 이내로 아마 그 NPL 법인도 만들어지게끔 되면 NPL로도 공투를 이제 하는 것도 한번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농업법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법인으로 투자하는 것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가지고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개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법인이 좋고 개인이 좋아. 돈 버는 게 그렇지.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그 우리 법인으로 낙찰받은 걸 가지고 그 세금을 내보니까 이렇더만 일단 법인으로 낙찰받으면 12%야. 취득세가. 그 다음에 낙찰을 받고 다 정산을 해서 마진이 남는 것에 법인세를 12%를 내도 2억 미만의 이득이 남았을 때. 그 다음에 주택을 가지고 이득이 남았을 때는 별도로 12%를 또 낸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하면 일반 마진이 12%고 주택에 대한 마진이 또 12%인 게 24%를 내는 거고 취득세까지 하면 36%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최대인데 법인세라는 것은 마진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세도 내고 그다음에 월급도 주고 하면 1년에 내가 어떤 거 한 거를 가지고 돈을 1억을 벌었는데 1년 동안 집세 낸 것이 뭐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직원 월급 준 것이 뭐 4천만 원이다. 그럼 7천 빠지면 실질적으로 벌은 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 3천만 원에 얼마? 12%. 3천만 원에 주택이라고 12%.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좀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원가에 있을 때 우리가 취득세를 12%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는 것도 원가에 삽입이 돼요. 마진에 이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물건만 잘 고른다 그러면은 좀 그 법인으로 하는 것이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물건을 골라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법인을 이제 만들어서 제가 법인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대표이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이사진들을 이제 뽑아서 500만 원이든지 이렇게 내서 그분들이 이사진들로 하고 평상시에 관리하신 분들 그분이 500만 원 냈다면 7명이면 3,500만 원 아니? 3,500만 원에서 관리비도 내고 다 하게끔 그분들이 내게끔 하고 관리를 하게끔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추천 물건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7분 중에서 다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갖고 4분 이상이 이거 투자해도 좋다고 하게끔 되면은 그걸 확인하고 공투에 올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본 이사진들이 얼마를 들어가고 나머지 공투는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하고 같이 그 이사진들하고 저하고 낙찰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다 팔아갖고 마진이 나오게끔 되면은 제가 그 팔고 돌아준 데 대한 그 컨설팅 비용으로 제가 순수한 마진의 10%를 제가 갖겠다는 거고 나머지 5%는 거기 이사진들이 수고를 하고 그동안 경비 쓴 거를 그 사람들 그걸로 채우자 이런 얘기예요. 현장 가보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뭐 탑사도 해야 되고 또 입찰 보러도 가야 되고 협상을 하려면 협상하러도 가야 되고 이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은 5%를 그걸로 하고 나머지 85%를 가지고 투자자 전원들에게 공평하게 어떻게
나누게끔 되는데 그 나누는 것은 투자 어떤 물건을 이제 우리가 공투를 한다 그러면 그 잔금을 낼 때에 그 투자금을 내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는 돈을 차입으로 잡고 빌리는 거죠. 법인에서. 갖고 마진을 남는 걸 갖고 공동하게 나눠가지고 이자로 주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 이자 소득세를 본인이 개인이 이제 뭐 1년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뭐 얼마를 투자했더니 3천만 원을 벌었다. 3천만 원을 벌었으면 버는 것이 뭘로 벌게끔 된 거죠? 이자 소득세인데 이자 소득세에 대한 것을 개인이 또 다시 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제가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7명 중에서 총무도 한두 명 두고 회장도 두고 부회장도 두고 7명이 항상 회의를 하는 걸 회의록을 작성해서 나누어 두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한 들이 다 서명하게끔 하고 일단 서명한 사람들로서는 같이 자기가 투자하게끔 된다 해서 얼마에 어떻게 투자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어떻게 최선을 다하자. 이런 방향으로 해갖고 법인을 3개를 한번 운영해서 공투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획은 사람이 생각을 세우는 건데 신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세운 계획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야, 계획 세운다고 다 되냐? 신이 보기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계획대로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고 우리가 계획된 것이 잘못됐으면 또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를 분류를 할 생각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투자 물건 밴드가 있죠. 하나는 공투 밴드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그럼 공투 밴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4개월 동안 60만 원을 낸 사람 중에서 일단 4개월 동안은 저하고 같이 일반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해본 사람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종신이가 골라주는 물건도 이해도 하고 내가 그 돈이 얼마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투 반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럼 제가 한 달에 이제 지금 4개월 동안 얼마 받죠? 그러면 4개월 지나면 또 얼마 받죠? 그러면 1년이면 얼마를 받죠? 180만 받는데 그렇게 받아서는 공투는 안 될 거기 때문에 4개월이 끝나고 나신 분들은 공투 밴드로 옮겨가게끔 되면 그분들에게는 1년 동안에 100만 원을 받고 공투로 그냥 다 참석할 수 있게끔 하고 공투로 참석하려고 공투로 제가 올리는 물건은 반드시 현장을 가서 탑산해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다 찍고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권리 분석을 하고 올려놓고 투자하실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하게끔 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공투반은 4개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인데 그건 추천 물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회비로 받아서 공투 물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천 물건 따로 있고 공투 물건 따로 있고 2개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이제 그거를 인원을 제한을 두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도 이제 일정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명에서 100명 선 정도쯤 되면은 더 이상 받지 않고 공투 물건도 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뭐 일정 이상 되면은 받지 않고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받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사람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 수령료를 제가 받는 것을 가지고서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은 걸 가지고 가능한 한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좀 바꿔가려고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저도 이제 좀
그 나이도 좀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수강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선물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건강식품이요? 홍삼정. 홍삼액은 상당히 많아서 1년 내내 먹어도 돼. 그러니까 나를 보고 네가 건강해야지 나한테 돈 벌었다지 해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강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웬만한 강의는 동영상으로 다 돌리게끔 하고 이제는 추천 물건들은 낙찰 받는 걸로 하고 낙찰 받고 나면은 그 우리 낙찰 받은 그 공투 임원들하고 같이 해결하러 다닐 거야.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놓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공투 안 하고 나 혼자서 개인이 혼자서 하겠다 그러면은 공투방으로 오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투자 현재처럼 투자 물건을 하는 것은 그대로 또 할 거거든요. 그대로 할 예정이니까 본인이 그냥 잘 판단해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여튼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하고 있어서 이 공투방에는 제가 현장 답사를 가서 이거는 공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동영상 촬영을 해서 공투방에 올리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 실전 투자 물건을 해주는 걸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1년에 제가 보면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한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건가요?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건데 제가 이 공투방에 올리는 물건은 제가 전부 다 100% 현장 답사를 가보는 것이 조건이고 그다음에 낙찰을 받으면 뒤처리하는 것도 제가 거의 같이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를 제가 그 수익이 그러니까 대지자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경비가 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달을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기본 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만 들어간다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그러면 구정을 지나고 그 내년 3월 달서부터는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 중이고 그 안에 제가 동영상 찍는 거나 그다음에 편집하는 거나 이런 걸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저한테 직접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편집해 놓은 동영상 올려놓은 것만 봐도 이 물건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제가 동영상 찍고 편집하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게 내가 이걸 좀 더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좀 고쳐나가고 있는데 그 한 몇 달 전보다는 지금 제가 보면 확실히 제가 찍는 것도 편집하는 실력도 좀 늘었는데 한 2개월만 더 하게끔 되면 더 실력 좀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은 그 2월 달서부터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날은 현장 답사를 같이 다니는 걸로. 이 현장 답사 예전에 현장 답사는 제가 미리 다 가서 조사해보고 거기만 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한 번도 나도 가보지 않은 물건을 골라갖고 처음서부터 옆집 가서 물어보고 이장한테 물어보고 동해 가서 물어보고 건축가 가서 물어보고 하는 걸 전부 다 같이 하는 그런 그 현장 답사를 이제 하려고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제주도도 상당히 그 투자 물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제주도 물건을 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그 두 번째, 네 번째 짝수 그 첫 번째 그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오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 만약의 경우에 2월 초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둘째 주나 세 번째 주로 바꿔서라도 한번 제주도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도 가고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가서 현장 답사에서 어떤 인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야지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같이
한 그런 과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제 얘기는 뭐냐면 정규 과정은 가능한 한 동영상으로 돌리겠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투자와 가서 현장 조사하는 거와 낙찰받고 뒷처리하는 거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그 명수도 그 뭐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 명수 이상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이상 넘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저희가 보면 수강생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3월 달서부터는 수강생을 딱 받지 않고 그냥 현재에 이제 등록 안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채우고 그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다 채우지 않고 그냥 가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 내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두 개가 되는데 하나는 추천 물건 강의를 듣는 것이 하나고 하나는 저기 공투 물건 하는데 저기 회비를 내는 겁니다. 회비를 낸 사람에게만 제가 공투 물건을 설명해주고 추천해주고 낙찰받고 같이 해결해주고 그러는데 공투반에서 이제 그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한 7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집행하고 낙찰을 받고 뒤처리하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계획은 누가 세운다 그랬죠? 행위 보기에는 그 계획이 우습다, 우습다. 우습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면 또 그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 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가 그 무모한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사실 보면은 제가 이 한 20여 년 동안을 추천 물건을 강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공투한 적이 있겠어요? 있었지만은 한 번에 걸쳐서 해보게끔 되면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잘못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이렇게 이거 좀 당분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 절제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걸 방법을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들고 틀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 듣고 뒤에서 검토를 하고 내가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고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한 2년 전서부터 우리 들어오신 분들이 공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뭐냐면 내가 추천 물건 하면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내가 추천 물건 하는 걸 자기네들끼리 다 일을 해요. 그 경험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맨날 같이 떨어지고 뭐 잘못하고 그러더니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가격도 장하게 쓰고 입찰에 들어가게끔 되면 돈이 나와. 이번에도 정말 구리 거 하나 그 2억 3천인가 주고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 토지 전체 내가 건물 일부 했는데 건물 일부 한 것을 500만 원 주고 맞춰 샀어요. 그리고 2억 3,800인가 해서 500만 원 주고 사고 2억 3천, 그러니까 2억 4천 얼마가 됐는데 바로 지금 한 6개월 만에 파는 것이 3억 얼마를 받아서 그 이제 제 법인 갖고 샀거든요. 그래갖고 나보고 이제 뭐 얼마나 하라고 그래. 내가 그 마진이 얼마나 남은지도 모르는데 혹시 법인세를 얼마나 뛰냐 했더니 뭐 얼마 남긴 남았어? 별로 안 남았어. 별로 안 남은 게 얼마인데 했더니 1억 1,400 남았으라고 그랬더래. 1억 1,400 남았는데 별로 안 남았대. 그럴 정도로 된다? 실력이 있고 한 1년만 지나면 내가 추천해준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가격도 정확하게 쓰는데 사실 1년 동안 맨날 가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정확하게 찍더라.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정도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신 분들이 이렇게 했다 보니까 저한테 지금 뭐 하게끔 되면 한 1년, 2년, 3, 4년 지나신 분들 몇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같이 이사진들로 해서 제가 추천하는 물건들을 그분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 가격도 얼마 쓰면 얼마가 남겠다는 것도 검토해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단독 공차를 했다고 해서 가격 쓴 걸 후회하지 말고 내가 1,000만 원 차이로 떨어졌다고 해도 가격 후회하지 말자.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에 써서 낙찰을 받느냐고 가격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어때요? 경매 고수입니다. 높게 써서 낙찰을 받지 못할 것이 없고 욕심을 내서 낮게 써갖고 어떻게든 낙찰을 못 받는 거예요. 낙찰을 받으면서 낮이 남는 가격이 얼마냐. 그 가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자신이 생겨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3개입니다. 일반 법인, MPL, 농업법인 이렇게 3개에서 각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5명에서 7명씩 모여서 저는 주주가 없이 그냥 허울만 대표이사 먹고 나머지들 한 그 7명에서 주식을 가지고 그 7명에서 결정을 하고 그 주식을 안 가지신 분들은 그 주식을 가지신 분들이 투자 물건을 결정하면 나도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는 것을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안 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세요? 그건 또 좋다고 얘기만 하는 거 아니고 이건 좋다고 생각하는 말고 우리 나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가 500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 이사진들이 500을 내는지 700을 내는지는 회장은 뭐 700을 내고 부회장은 600 내고 일반 이사는 500 내는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사진들로 해서 자본금으로 설정을 해갖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하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마진의 5%를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띄워주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그 운영진이 아닌 사람들도 투자를 하겠다면 받아준다. 받아주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자 소득으로 들었다 마진에서 띄워주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저기 투자 물건에 지금 보면 한 27명인가 128명이 되는데 제가 보면 그거를 100명으로 줄이려고 그래요. 더 이상 받지 않고 줄이려고 그러고 지금 우리 공투 밴드 제가 말하면 동영상 밴드가 한 65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회비 내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한 80명에서 100명으로 된다 추려내려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있으면서 저기 회비를 내고 공투를 내가 1년 동안에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을 출연해서 약 100명을 양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투 밴드와 일반 그 투자 물건으로 해갖고 이끌어 나가고 거기서 그 빠져나가서 사람이 자리가 있을 때는 채우고 자리가 없을 때는 더 채우지 않고 지금 120 몇 명이 있는 것은 그 3월 달까지 줄지 않으면은 더 이상 이제는 그 수강생을 받지 않고 줄여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받아봐야 제가 그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게끔 물건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이걸 한계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고 정식으로 이제 강의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의 주에 이제 강의했던 것이 이제 이 파트 5 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역전 이렇게 온 것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보게끔 되면 이 강의가 조금 빨리 끝나게 생겼어요. 이거 하고 이거 말고 2개 하고 3개 받고 나면 이게 강의가 빨리 끝난다는 얘기는 강의를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강의하는 것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책 원본 갖고 교재 갖고 한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정리한 거 가지고 화성시 마도면 것까지는 다시 한번 좀 강의를 보강해서 다시 한번 하려고 그러고 오늘 1시간 끝나고 나면은 두 번째 시간에는 지금 그거 말고도 이후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은 게 한 5, 60개 돼요. 지금
되는 것 중에서 제가 몇 개를 갖고 왔어요. 특이한 거를. 그래서 아직 책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거를 특이한 사례를 가지고 제가 실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이게 앞하고 뒤하고 다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시간을 마저 2시간 동안 강의를 할 겁니다. 먼저 이게 화성시 마더맨 얘기했듯이 이거는 그 토지만 매각으로 건물 매각 제외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소송을 했더니 이 조정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 건물 매각 제외로 돼 있죠. 건물 매각 제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요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요 앞에 들어가는 입구 땅인데 요 건물은 매각 제외인데 제가 이렇게 소송을 해갖고 제가 처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포크레인 기사가 있었다고, 그리고 주인이었다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허가는 그 토지 개발업자의 부인 이름으로 돼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제 법원에서 답변을 한다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는 무사히 임차인이고 실질 주인은 나점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보면 이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요. 소유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어. 우선 실제 점유자인 피고 누구누구를 상대로 철거 토지의 부동물 청구를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 취재가 피고는 답변서 주장에 의하면 건물주는 예비적 피고 남용주이며 김은 누구누구는 남용주와 사용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고 김용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건물주인 남용주는 원피고에게 건설 토지 인도 부담금 가 있습니다. 해갖고 다시 말하면 현재 진짜 주인과 허가를 받은 주인이 서로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주인으로 해놓고 거기 허가 있는 사람은 예비적 피고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청구를 했다 이러니 벌써 다시 청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또 문제가 생길까봐 이제 부산한 점유 이전 금지 8천원까지 이거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조정을 했다고 먼저 제가 시간 얘기 안 했나? 기억이 안 나요? 적으시죠? 조정 그 법을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기준을 내놔라 했더니 이제 조정에 있어서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사갖고 조정을 성립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보면 조정해갖고 남용주는 이거 어디 간다? 매매대금을 왔었나? 7,900만 원을 지급하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보면 제1항과 2항은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뭔가 피고는 김영주에 대한 청구 및 남영주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끝났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까 5천 몇백 만원의 낙찰을 받았다가 7,900이니까 감정가는 1억이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 수익이 남으니까 이 정도로 이익이 남으니까 끝내자고 나왔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먼저 번에.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안 주는데 우리가 뭘 청구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제1항과 2항은 우리가 동시에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동시에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안 줘도 우리가 땅에 대한 등기 이전을 안 넘겨줘도 문제가 없다. 할 수 없이 우리가 다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겁니다. 다시 우리가 소송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부 다 법원에다가 우리가 줘야 될 서류를 전부 다 공탁을 해놓고 다시 조정을 한 겁니다. 공탁자와 피공탁자의 수안지방법원 2016 가단 토지 인도 청구 사건에서 2006년 8월 1일 조정이 서는 바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다 해서 만들어놨죠. 조정사항 같다는 걸.
그런데 결국 이 조정에 의해 공탁자 소유 화장지 매도의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출첵으로 잔금 대금 증여를 세운다. 피공탁자의 수령 거점 및 이행 지체. 그러니까 상대편이 돈을 안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 강의에 여기까지는 제가 강의를 했었을 거예요. 자료가 있어갖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뭐냐면 그 등기부 등본을 할 수 있는 거를 전부 다 어떤다? 법원에다가 공탁을 시켜놓은 겁니다. 공탁 시켜놓고 소송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감정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건축 허가를 받은 설계를 다 집어넣은 것은 우리가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강제 경매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보면은 그 부동산을 등기부 등본을 공탁을 했으니까 7,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900만 원을 받을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이 건물을 감정평가를 해서 강제 이렇게 이 순서에 의해서 말하면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한 겁니다. 기입 등기를 해놓고 그 부동산을 어떤다? 강제 경매 신청하는 겁니다. 강제 경매 신청하자고 잡으면 미등기 건물의 직권 보존 등기 후 경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 생기는데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 놓지 않더라도 일반 정식으로 집이 허가가 나서 집이 지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준공이 돼서 입주하게 사람이 사용할 만했을 때는 그것을 어떤다? 강제로 이렇게 기입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리고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하고 그 사람이 빚을 졌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건물을 든다? 경매를 신청한다는 얘기. 결국에 가서 경매를 신청을 했더니 먼저 이거는 이 내용은 제가 책을 쓸 때는 없었거든요.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보면 누가 낙찰을 그러니까 건물이 7,300에 시작이 돼서 1,700까지 되니까 누가 2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죠. 근데 어떻다? 미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이고 다시 누군가 어떻다? 2,350만 원에 다시 낙찰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사실은 보면 이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700 얼마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배당으로 1,700 얼마 받을 수는 있죠. 받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7,900만 원에 대한 건 다 못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이걸 낙찰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이사가 왔거든요. 그 사람에게 다시 너 어떻게 한다? 지료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새로 이사 온 사람하고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7,900만 원 중에서 이 법원 배당 빼놓고 나머지 이 건물 주인이 결국은 6천만 원에 이거를 다시 사는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끝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끔 되면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이 근데 지금 보면 2018년도에 지금 끝났죠. 2018년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아가지고 여기 새로 건물을 낙찰 받은 사람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다시 그 6천만 원까지 받는 걸로 결정된 것이 한 3, 4개월 전이라는 거니까 결국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이 지체를 할 것이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5,100만 원에 낙찰을 받아갖고 7,900만 원 받는데 몇 년 걸렸다고? 4년 걸린 겁니다. 교수님 건물 산 사람은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사람은 6천만 원에 갖고 그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이 등기부등본 건 있지만 건축물 과장이 없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옆집의 경계를 침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거를 경매로 낙찰을 받은 사람은 그런 것이 그 건물이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 후에 옆에 땅 주인이 너 건물 철거하고 짜려서 내놔라 하게끔 되면 또 그 문제에 또 봉착했을 겁니다. 이 건물 주인. 근데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낙찰을 받으려고 했는데 건물이 옆에 땅을 침범한 거 알고 내가 받지 말라고. 이번에는 300페이지입니다. 2013 타경 5882 충청남도 구역은 신정리. 제가 이거 생각하면은 아주 머리가 곤두습니다. 참, 이 심리적으로 이것도 했지만 아주 제 심리적으로도 고생을 좀 많이 한 물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만 매각으로 돼 있죠. 토지만 매각해서 9,600짜리가 6,100만 원까지 떨어진 것을 보게끔 되면 7,2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제일 좀 처음에 제가 실수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실수한 건데 이게 보면 이것이 64%죠. 64%죠. 한 번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너무 들어갔다는 거 자체. 그 다음에 6,100까지 떨어졌다는 거를 7,200까지 썼다는 거. 이 자체가 지금 2014년도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6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제 실력이 이랬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상당히 어리석은데 한 6년 전, 7년 전에는 제 실력이 이랬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서 어떤다? 특수경매한다고 하면서 건물 매각세 들어가자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이 집이 있는데 여기 이런 집이 있죠. 집이 깔끔하고 아주 집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거주자가 없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건물 주인을 건물꼴까지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제3자에게 반대를 판다고 했을 때는 충분하게 감정가 이상으로 받고 팔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여기 창고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창고가 오랫동안 여기 감정평가세 이렇게 했는데 이걸 낙찰받아서 처리할 동안에는 이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 치우는데도 꽤 애를 먹었었습니다. 땅은 이렇게,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뭐야? 지목이 대지로 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집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전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아까 그 창고 같은 게 있고, 이거는 그냥 보면은, 그냥 밭으로 돼 있는데, 밭인지 뭔지들 모르고 거의 쓰지 못하는 이런 땅입니다, 보면은. 제가 이 권리 분석을 처음 실수한 것이 이게 뭐냐면 건축물을 관리하는 김순누구로 돼 있거든요. 1948년 돼 있고 토지는 보면 김관태로 돼 있었어요. 92년도에 매매로 취득한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정상권이 없는 건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김관태가 다시 정순동에게 매도한 걸로 돼 있어요. 보니까 이 등기부등본에 제가 거기서 실수를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이 김순례 누구라는 얘기는 김관태의 아버지였었고 제가 가서 봤을 때 사람이 거주하고 없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그 노인네가 91세였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낮에 내가 갔을 때에 그분이 마을 해관에 놀러가 있는 바람에 집이 비어있는 바람에 저는 없는 걸로 봤어요. 강아지 한 마리 기른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깨끗이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 사는 걸로 봤었는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어디 현장 답사를 갔을 때에 집이 사람이 없더라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옆집에 가서 거기에 사람이 누가 살고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낙찰 받고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그 앞집에 물어봤더니 91세 되는 노인네가 산다는 거예요. 노인네가 사는데 아직 정정해갖고 그 김관태라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왔다 가는데 그 아들이 오면은 김치도 담궜다가 줘. 아직도 정정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보면 김관태가 정순 누구에게 매도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 처음서부터 등기부등본을 잘못 봤던 것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처음에 여기 누가 그러냐면 김관태로 돼 있죠. 근데 그 김관태의 주소가 이제 바뀌었죠. 보면은 그렇게 했다가 누가 가압류를 했죠. 여기 가압류했지 않습니까? 여기 가압류했죠. 김관태 걸 가압류했죠. 가압류를 풀었죠. 가압류 그 말소한 겁니다. 이제 여기 보면 가압류 말소했잖아요. 여기 가압류 말소했죠. 말소했죠. 그러니까 가압류 말소를 해놓고 뭘 했어요? 여기 뭘 했죠? 소유권 이전했죠. 저는 처음에 이 정봉순으로 넘어간 것이 진짜로 넘어간 걸로 파악했는데 제가 봤더니 내가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김관태라는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가압류가 들어오다 보니까 가압류를 얼른 말소시켜 놓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압류를 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예신탁을 돌려놓고 거기에 김관태의 엄마는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저는 처음에 그런 내용인 거를 파악을 못하고, 제일 먼저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김관태를 제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게끔 이름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름이 되는 게 정순 누구지 않습니까? 정봉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봉순이를 제일 먼저 찾으러 다닌 거예요, 나는. 정봉순이하고 해결을 하려고. 근데 정봉순이의 그 집으로 갔더니, 그 부에 있는 집으로 갔더니, 그 김관태가 살고 있던 그 집하고 한 200~300m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하는데, 거기에 그런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 정봉순이라는 사람, 난 거기에 있는 그 여자분이 정봉순이의 뭐가 되는 사람인 줄 알았지, 김관태 엄마가 된다는 얘기는 꿈에도 모르는 거야. 근데 정봉순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여기에 이제 노인정에 갔죠. 노인정에 가봤더니 여기는 여자분들이, 마을에 있는 여자분들이 앉아서 노는 노인정이 따로 있고, 남자들이 있는 노인정이 2층으로 따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찾아가서 제가 이제 거기 어른들한테다가 이제 인사했죠. 제가 나이 좀 먹어가지고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하려고 이번에 이 땅을 샀습니다. 샀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정봉순이라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정봉순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거기서 많이 실수한 거예요. 거기 나이 한 80쯤 넘어 보이는 분이 자네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전원주택하러 왔다고? 자네 나이 몇 살 되나?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아니야 그냥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몇 변들은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물어봐도 뭐 얘기도 안 하고. 뭐 좀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하려고 왔습니다 했더니 한 분이 그 논도 샀나?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자네 농사 짓 줄 알아? 그래. 아, 모르지만은 뭐 이제 와서 지어야죠.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일로 와봐. 그래. 그분이 부여를 나가다가 부여에 가면 농협이 있는데 농협 맞은편에 무슨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그 공인중개사가 정봉순이가 하는 거야. 거기 찾아가 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정봉순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사실은 그때 제가 그 다 조사했던 것이 뭐냐면 정봉순이는 명예신탁만 했었고 거기에 있는 노인네도 김관태의 엄마라는 걸 그때는 이미 알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해결을 하려면은 김관태하고 해결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정봉순이를 찾지를 못해갖고 제가 여기 어디야 그 정면으로 집어넣은 그 압류자 설정에서 압류자들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 집을 찾아갔더니 그분들은 그러더만요. 아, 나는 그 저기 뭐야 그 집주인이야 누구 얼굴도 못 보고 못했어. 그냥 그 누구가 이거 설정을 해주고 돈 좀 빌려주면 얼마나 이자 준다 그래갖고 그냥 설정하고 돈 빌려줬었고 안 갚길래 나는 그냥 경매로 지은 거지 그 주인하고 인적 관계도 되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그 사채업자한테다가 수배를 받아서 경매를 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봉순이까지 찾아가는 데는 내가 한 3, 4개월은 넘어가요. 거기가 낙찰 받아가지고 정봉순이가 있는 데까지 찾아가고 거기에 김관태 엄마가 계시다 뭐 하다는 걸 다 알아내는 데까지 한 3, 4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봉순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이번에 이 땅을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김관태 씨를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연락처 좀 가르쳐 주시오 했더니 그분 말씀이 내가 김관태의 연락처를 알기는 알지만은 내 마음대로 김관태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수는 없네. 그러니까 내가 자네 전화번호를 나한테 놓고 가면은 내가 김관태한테 전화를 걸어서 가르쳐줘도 되겠냐고 물어봐서 가르쳐줘도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가르쳐주겠네. 지금 알지나도 가르쳐줄 수 없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그럼 나중에 이리로 연락을 해서 좀 가르쳐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놓고 왔는데 한 3, 4일이 지나도 전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죠. 그 제가 김관태 그 땅을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그 연락처를 알고 싶어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내가 김관태한테 전화했더니 가르쳐줘도 된다고 그러더구만. 그 전화번호 그 적을 수 있나? 예,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몇 번이야? 적었습니다. 적고 제가 김관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낙찰 받은 사람이다 했더니 자기가 인천 어디에서 일하는데 언제까지 몇 시에 오면 자기를 만날 수 있다. 그 근처에 와서 전화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간 것이 뭐냐면 그 인천에 어디에 그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 현장 앞에 가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김관태라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만났습니다. 이제 김관태를 처음 만난 거죠. 처음에 저를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김종필 씨 조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동네에서는 내 물건인 줄 알면은 아무도 낙찰을 안 받는데 어떻게 이거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어떻게 하다가 받았는데 거기에 어머니가 계신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제가 여기 이 사업을 한다고 돈이 잠깐 필요해서 경매를 나왔는데 한 2달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그 땅 다시 살 수 있거든요.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근데 감정가만 주신다 그러면은 뭐 다시 뭐 드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2달 정도만 기다려 주신다면은 내가 그 땅을 다시 살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여기서 노인네를 내보낼 일도 없고 한 2개월만 기다리면 그 감정가 정도에 다시 사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무 저는 걱정이 없었던 거죠. 우리 이거 낙찰받은 수강생이 3명이 공투를 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좀 기다려라. 알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2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김관태라는 분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나하고 약속했던 일을 못한다, 얘기를 못한다 했다니까 자기가 2달 기다렸다가 그 땅을 다시 사겠다 그랬는데 살 형편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화를 안 받는다는 얘기는. 할 수 없이 제가 법무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거를 다 팔아서 나누자, 건물 철거하고 지료를 내놔라 하고 어쩐다? 소송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게끔 된 겁니다. 법무사가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왜요? 그랬더니,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뛰어봤더니요, 거기에 김관태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뭐 젊은 사람인데도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송 수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송하는 것도 뭘 해? 상속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소송 오래 많이 해봤지만은 이 당사자가 돌아가셔서 이 소송하는 것을 이 상속을 시켜서 소송한 것이 이게 처음입니다.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소송을 넣었더니 여기서 나왔죠? 뭐라고 나왔죠? 피고는 이 명령이 송단될 날부터 12일 안에 다음 훈결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훈결사항. 피고 김관태의 상속인 김누구누구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상속인들로 소수수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가 죽었으니까 그 상속자들에게 2명에게 어쩐다? 상속을 한 것을 해서 소송하라 이런 얘기죠 지금.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할 수 없이 소수수개 신청이라는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고 누구 해갖고 피고 누구 김관태인데 피고 김관태에 가서 위의 사건에 관한 소송 비행 중 김관태가 2016년 6월 20일 사용할수록 원고는 피고 소송에게 의뢰 아내와 같이 상속인들에게 소수수개 신청을 합니다 해갖고 김 누구하고 84년생 판정이니까 한 명은 아들이고 한 명은 딸이더라고. 근데 은평구 가자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됐더구만. 김관태가 이제 부인하고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하고 그 부인 쪽으로 애들이 다 가서 살고 있고 김관태는 혼자 살고 있으면서 김관태가 그 자기 어머니 그 90세 넘은 어머니를 어떤다? 뒤수발을 하면서 혼자 따로 살고 있다가 이것이 경매로 나왔고 진행되고 이렇게 한 과정이 그렇게 된 건데, 내용이.
자, 이제 상속을 해서 이것을 그 두 명에게 소송을 했죠. 이렇게 해서 그 철거를 하고 어떤다? 지료를 내고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해라 이런 소송을 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송달이 됐는데 상대편의 그 자식들이 어려서 그런지 또는 그 자기 아버지 쪽하고는 관계를 안 하겠다고 그러는지 일절 응대를 안 하는 겁니다. 송달은 됐는데도 일절 응대를. 그러니까 송달이 안 됐어도 그 하다 보니까 판결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송달이 됐는데 날짜가 잡힌데 상대편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 달 더 연기시킨 거예요. 한 달 더 연기시켰는데도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판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면 이때만 해도 제가 경험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에 따라서 다른데 자본하면 건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지금 상대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재판 중에 얘기하는 건데 상대편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건물 지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해야 되냐면 지료 감정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하면 감정 가격의 몇 프로를 지료로 달라고 얘기를 해서 소송을 했는데 다른 판사님들은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인정을 해갖고 상대편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해갖고 판결을 내려줬는데 이것은 보게끔 되면 당사자가 돌아가셨죠? 자식들한테 수명이 됐죠? 그래서 소송을 하다 보니까 판사님이 뭐라고 하면 네 땅에 건물 있으니까 건물 철거해달라는 건 지금 판결 내려줄 수 있다. 내줄 수 있다. 그렇지만은 지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달라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료 감정을 신청을 해서 지료가 이 땅에 대한 지료가 얼마라는 것이 결론이 나면 그걸 가지고 어떤다?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낙찰 받은 수강생한테다가 만약에 이 경우에 지료 감정까지 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판결을 못하고 다시 어떤다? 그 지료 감정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거 지료가 얼마라는 것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판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다 할래? 아니면 건물 철거만 먼저 할래? 그랬더니 우리 그 선생님이 그럼 건물 철거만 먼저 판결을 지켰더니 건물 철거하라는 건 어떤다?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료를 하려면 지료를 신청하려면 지료 감정에 대한 걸 새로 들었나? 지료 신청하라 해서 지료 감정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료 감정 신청하라고 그 한 달쯤 있다가 났는데 나오고 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은 그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 절로 법원으로 들어간다? 그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부여간이재판소에서 논산 지원으로 들어간다? 이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부여에서 그 등기소 앞에 있는 간이재판으로 해서 거기서 했는데 간이재판을 하자고 어디로 옮긴다? 논산 지원으로 들어간다? 옮긴다. 같이 옮겨가지고 된다? 지료 감정 신청을 해서 지료를 얼마를 주라는 걸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또 소송을 집어넣었으니까 시간이 몇 개월에 걸린 거죠.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어서 그렇게 해서 다시 보면 그 이초로 해갖고 지료 청구 소송을 다시 냈습니다. 그래갖고 지료를 하라는 것을 판결을 어떤다? 받았습니다. 정근의 표시 원고들이 공유하는 주문 제1토지 위에 피고들이 권한 없는 건물을 소유하고서는 연 6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익금을 피고와 지분대로 어떤다? 분할하여 약 300만 원씩 반환할 것을 청구함. 이 얘기 무슨, 자 보십시오.
연 600만 원에 저기 나왔으면 치료가 많이 나온 거예요, 적게 나온 거 시골에서 많이 나온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한꺼번에 본집이 있었죠. 이제 그 말고 논바닥이 큰 쪽에 왜 창고가 있었죠. 창고가 사실 몸 다 무너졌거든요. 무너졌는데 그 창고를 우리가 치워야 돼, 수개인이 치워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창고가 있는 그 밭까지 어떤다? 전부 다 사용료로까지 하다 보니까 6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송한 사람은 몇 명이면 3명이고 여기 형제가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600만 원을 형제가 2명이니까 한 사람씩 어떤다? 300만 원씩 해서 우리한테 지불해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판결이 이렇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편이 돈을 줘 안 줘.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이 그 다음에 소송을 해도 나와 안 나와? 안 나왔죠. 이거 다시 우리가 소송을 해서 이거를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판사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우리 수강자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사실은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건물 주인이 건축물을 가진 자에는 건물 주인이 법적 이상으로 있어갖고 거기 노인네가 살고 있다. 우리는 그 건물을 철거해 주든지 철거해 주지 않으면 건물을 우리 거로 만들고 싶으니까 판결문으로 해서 우리 치료를 가지고 그 치료를 갖고 건물을 어떻다? 우리 걸로 만들어 줄게끔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볼게요. 피고들은 원고 및 별지 일목록 기재가 전달될 때 각 300만 원씩 부당이득은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별지 3목록 기재 건물대금 1,800만 원 외에, 그러니까 3년이나 끌다 보니까 1년에 600만 원이니까 3년이다 보니까 1,700만 원이 된 겁니다. 1,80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 및은 별지 일목 기재 선정단을 이루어 든다. 매수한다. 원고 및 별지 일목 기재 선정단의 피고인들 제1항 채무를 뭐해서 그런다? 채무를 어떤다? 다툼해서 상기한다. 피고들 2010년 1일까지 원고 및 별지 목록 이 기사는 별지 일패는 소유권 이전 통지 등을 이행하고 위 등기 절차 비용은 원고 및 목록 이 기재 선정단으로 부담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 있는 그 건물을 낙찰자인 우리한테다 어떡한다? 넘겨주라. 지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료가 1년에 얼마가 나왔죠? 600만 원이 나왔죠. 600만 원이 많은 것은 그 앞에 다 있는데 청구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그 지료, 그러니까 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다 하고 나오다 보니까 600만 원 넣고 이 600만 원이란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편을 응하지 않는다 보니까 우리는 소송을 했는데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뭐라면 이 결정사항은 이겁니다. 제가 여기 먼저 말씀드렸죠. 상대편이 나와서 조정을 해서 상대편하고 같이 합의를 보면 어떤다? 조정으로 합의가 돼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조정을 한 걸 공고사항이 있죠. 근데 이거는 상대편이 나와서 결정한 거야. 판사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조정해서 공고한 거야. 공고한 건데 2주 이내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또 결정된 걸로 본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권고사항이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가지고 2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제가 등기소를 갔습니다. 등기소를 가서 판결문이 이렇게 났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 등기소에서는 이렇게 보더니, 우선 이거 등기를 이렇게 판결권이 났지만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먼저 부여군청에 가서, 건축과에 가서, 판결문을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부터 먼저 어떤다? 보십시오.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바꿔진 걸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한다? 등기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갔는데, 걔네들도 담당자가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냐면, 이런 경우는 처음이래, 자기네들. 편지를. 그러니까 이건 좀, 물어보고 해야지, 당신들이 이것만 갖고 와서 그냥 해달라고 하는 걸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문제냐면, 이것을 우리 걸로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뭐가 문제냐면, 거기 90세 되는 노인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인네를 강제로 든다? 없앨 수는 없고, 제가 만약에 이 경우에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노인네를, 대체 집행한다고 해서, 강제 집행한다고 해서, 그 노인네를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법원에다가 신청해서 집행관이 와서 봤을 때 91세 된 노인네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집행관이 있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면 그 집행관이 왔을 때 자기가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집행관들 집행불능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좀 끌자 했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여기까지 하고 그 노인네는 그냥 어떤다? 팽개쳐두고 그냥 있었던 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을 낙찰을 받을 때 우리가 건물까지 다 낙찰 받고 우리 걸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노인네나 환자가 있을 때는 아무리 강제 집행을 해달라고 집행 신청을 해도 집행관이 가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와서 보고 어떤다? 집행 불능하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걸로 만들지 못하고 노인네가 91세 되는 노인네가 있다 보니까 이 낙찰 받은 사람 3명이 나한테 대다고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나한테다가 원망했어. 지금 이 낙찰 받은 사람한테 욕도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처음에 거기에 91세 되는 노인네가 있다는 걸 어떻게 간과하지 못했대. 그 다음에 64%까지 떨어진 것을 그걸 가지고 어떤가? 일러서 썼대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게 건축물 관리대장이 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름만 슬쩍 옮겨놨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때 어머니가 거기 살고 있을 때 이런 걸 내가 다 이 권리 분석을 잘 못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같아서 이걸 딱 조사하면 절대 이거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렇게 돼가지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팔지를 못하게끔 되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 언제 파느냐 어떻게 됐냐 뭐라고 하고 하여튼 뭐 좀 기다려봅시다 하다가 제가 마침 여기에 그 부여에 또 땅을 보러 갈 일이 있어서 이 집에 노인네가 어떻게 계시나 하고 가봤더니 진짜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집에 가서 물어보죠. 저희 노인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아들이 좀 죽고 나더니 몸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한 3개월 전에 요양병원 가셨어요. 근데 요양병원으로 들었다? 옮겨가다 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고 건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야, 인지사에 해결됐구나 해갖고 제가 이제 그 우리 아는 그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이걸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보더니 이제 이게 보더니 얼마까지는 받을 수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주에 있는 그 공인중개사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저하고 대전에서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던 분인데 그분 아주 토지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신 분이 되다 보니까 한번 와서 딱 보시더니 어떤가? 오케이, 얼마에 팔아줄게. 이러더라고요.
팔아줬고 건물을 어떻게 됐냐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돼서 이 건물이 우리께 됐다. 판결문까지는 아니다. 아직 등기를 만들지 않고 이게 되지 않지만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팔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해갖고 팔고 계약을 해갖고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다 그래서 잔금 다 받고 해갖고 내가 우리 이게 낙찰받은 수강자한테 겨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진은 좀 낮긴 했지만은 3년 동안 기다린 거에 비하면 마진이 없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했든가 해갖고 결국 그 마진 남은 게 이자로 다 들어가고 말은 거니까 이득 남은 것도 없이 그냥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새로 사서 이사 들어온 사람이에요. 날 보고 이렇게 해서 다 샀는데 이거에 건물 등기 이전을 안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겨왔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가지고 거기에 그 건물을 수리를 하고 들어오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할머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막 그 옆에 갔던 할머니의 양아들이다, 내가. 근데 왜 우리 할머니가 갖고 있는 이 건물을 네가 그냥 가지려고 그러느냐? 문 걸어 잠그고 된다?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알고 뭐 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이 결정서를 보내주고 1년에 600만 원씩이니까 지금 3년이 지났으니까 당신네 집 하려면 1,800만 원을 내놓으면 된다. 서류를 보여줘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더니 나중에 며칠 있다가 전화 와서 그 서류를 보여줬더니 수양 아들이라는 놈이 이제 얼굴을 안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끝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특수경매를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제가 권리분석 자체를 처음 들어서부터 제가 좀 잘 못하고 미숙한 것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해도 실수가 나와 안 나와? 나오는데 뭐에서 나오나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이웃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걸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